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8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이 시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만큼이나 저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저와 남편은 현재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살고 있어요. 어릴 적 유학을 오게 되면서 온 가족이 이민을 신청했고 이곳에서 저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남편 역시 가족들이 이민을 오게 되면서 타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잘 통했는지 처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한 지 1년이 지나고 저희는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정말 컸거든요. 거기다가 남편이 말하는 시어머니는 항상 당차시고 진취적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어머니를 만나보니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승준 씨랑 만나고 있는 김다정이라고 합니다. 어머, 너무 예쁜 아가씨가 우리 승준이랑 만나고 있었구나. 반가워요. 그동안 만나보고 싶었는데 승준이가 꽁꽁 숨겨서 보여주질 않더라고. 근데 보니까 왜 꽁꽁 숨겼는지 알겠네. 이렇게 이쁜 아가씨였다니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승준이랑 1년 정도 만났다고 했죠? 혹시 결혼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승준이 너무 외로움이 많아가지고 나는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다정씨 보니까 승준이 짝으로 괜찮을 것 같네. 아, 엄마, 무슨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해. 다정씨 당황스럽게. 그지? 내가 너무 서둘렀지? 아니,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정씨, 우리 식사하면서 천천히 얘기해봐요. 시어머님은 처음 보는 날부터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승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배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이민을 오셨고 다시 여기 여성분과 재혼을 하시면서 저는 거의 홀로 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편견 있는 눈으로 보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위해주면서 저에게 따뜻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다정이라고 불러도 되니? 나는 딸이 없어서 꼭 딸을 낳고 싶었거든. 어릴 적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들 둘만 낳았지. 그 다음에는 안 생기더라고. 그때는 너무 아쉽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정이 만나려고 했나 보다. 다정이가 꼭 내 딸 같아. 다정아, 우리 승준이랑 결혼해 주겠니?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 가정을 꾸릴 거라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제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저를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정이는 정말 좋은 에너지가 있어. 승준이가 그 에너지를 받고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나 역시 다정이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다정이가 좋은 거야. 배경이든 뭐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사람 그 자체라고 생각해. 근데 다정이는
보석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보면 볼수록 더 아끼고 싶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딸처럼 정말 잘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 전에는 잘해주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바뀌는 시어머니도 많다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오히려 결혼 후에 더 잘해주셨어요. 남편과 조금이라도 다투는 날에는 꼭 저의 편을 들어주시고 남편의 잘못을 짚어서 꾸짖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나를 신경 쓰시는 거 아닐까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결혼하니까 더 잘해줘서 고민돼?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나는 엄마 사랑도 많이 못 받아봤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고 사랑해 주시니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 마음을 보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 그지? 엄마가 조금 유난이긴 해. 그래도 엄마는 당신한테 진심이야. 엄마도 정말 어린 나이에 여기 왔거든. 나랑 동생을 낳고 나서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고 정말 도망치듯이 여기 왔던 거거든. 마지막 희망을 찾으려고 진짜 불법적인 일만 제외하고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일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살고 있지만 사실 그때 그 힘들었을 때 참 외로웠던 그게 잘 채워지지 않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또래 나이 사람들을 보면 엄마는 이렇게 애정을 듬뿍 주시는 것 같아. 힘내라고. 아, 그렇구나.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다. 나는 어머님이 고생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어. 그렇지? 나도 그래. 나는 내가 두 눈으로 봤는데도 엄마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 그 정도 고생하면 사람이 미울 법도 한데 엄마는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나도 신기하다니까. 근데 엄마는 자기 사람한테만 그러는 거야. 알지? 엄마가 처음부터 이렇게 애정을 줬던 건 당신뿐이야. 아, 정말 감사하다. 난 앞으로 어머님께 더 잘해야 되겠어. 아니야. 당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의 마음을 그대로만 잘 받아주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남편은 어머님이 젊으실 적 고생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국에서 무리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모두 망하게 되었고 겨우겨우 모은 돈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찾으러 이곳까지 오셨다는 이야기였어요. 시아버지는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모든 의지를 잃으셨지만 어머님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못해본 일 없이 다 해보셨다고 하셨죠. 독하게 마음먹고 열심히 일을 한 끝에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일으켜 세우실 수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한 사업이 잘 되어서 지금은 부족한 거 없이 잘 사는 집안이 된 것이죠. 결혼 몇 달이 지난 후 저희는 한국에서의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가족인 시댁 식구들은 첫째인 큰 고모님과 둘째인 아버님, 셋째인 작은 고모님과 막내인 작은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또 남편의 친척인 큰 고모님의 며느님과 작은 고모님의 딸, 작은 아버님의 딸까지 만나 뵙게 되었어요. 좀 특이했던 게 둘째인 아버님의 큰 아들인 남편이 작은 고모님과 작은 아버님의 딸보다도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어머님과 아버님은 결혼 생활 9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남편이 생겼고 연이어 시동생까지 생기는 바람에 시댁 집안에서 남편이 막내 측에 속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의 사촌 누님들에게
저는 사촌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큰고모님의 며느님까지 일시의 형님이 총 3분이 생긴 셈이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내려고 살갑게 다가갔지만 어쩐지 시댁 식구들은 벽을 두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제야 인사를 드리네요. 김다정이라고 합니다. 어머, 말로만 듣던 승준 도련님 짝? 어머, 반가워요. 난 또 한국에는 아예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인사는 하러 오네요. 저 결혼할 때는 시댁 식구들 인사 먼저 했었는데. 조금 늦었죠. 결혼하기 전에 한번 뵀어야 하는 건데. 저희가 다 해외에 가족들이 있어서요. 에이, 그래도 이게 예의는 아닌 건 알고 있죠? 반가워요. 저는 승준이 작은 고모 딸이에요. 저는 승준이 작은아버지 딸이고요.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죠? 오랜만에 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머, 도련님. 저를 어떻게 보고? 처음 보니까 인사 나눈 것뿐이에요. 도련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래, 승준아. 어떻게 연락도 안 해? 서운하다, 서운해. 그니까 결혼한다는 소식을 이렇게 하다니 너무하네. 결혼하기 전에 사촌 올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었어? 남편과 사촌들은 가까운 듯 보였어요. 저도 끼어들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어쩐지 틈이 나지 않더라고요.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다 황당한 견제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시댁 식구들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해외로 나가고 난 후에 장남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며 압박을 해왔다고 해요. 그렇지만 한국에 돌아가도 방법이 없었던 시어머니는 여기서 자리를 잡겠다며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시댁 식구들과는 어색한 사이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방학만 되면 남편의 사촌들을 모두 시어머니께 보냈다고 해요. 남편은 그때는 가족들이 많아져서 행복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대단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방학 때마다 아마 사촌들이 돌아가면서 왔을 거야. 오고 나가도 길게는 몇 달 동안 있기도 했었지. 그때마다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챙겨주셨고 용돈도 주셨어. 그때는 사실 난 어려서 가족들이 많아졌다는 게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거든. 엄마랑 아빠는 바쁘고 동생이랑 나랑만 있으니 외로웠는데 사촌들이 오니까 신이 났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었겠다 싶네. 시댁 식구들이 다 왔던 거야? 가족분들이 다? 아니, 사촌들만 왔었지. 큰 고모나 작은 고모, 작은 아빠는 오지 않고 애들만 보냈었어.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생활하는데 돈을 붙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보냈다고 하더라고. 기가 막히지? 와, 어머님 진짜 대인배시네.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엄마도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장남의 도리는 다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긴 해도 그때 생각하면 참 엄마도 힘들었겠다 싶어. 남편이 해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촌들의 뒷바라지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해주었다는 것을 듣고 나니 어쩐지 사촌들이 나를 봤을 때 경계하는 것이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시댁 식구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혼 1년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과 동시에 남편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한국 지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출산도 한국에서 할 겸 저도 같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들어가고 나서는 시댁 식구들이 정말 매주 불렀다는 것이었어요. 동서, 우리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지금 아가씨들이랑 같이 있는데 마침 시간도 다 된다고 하네? 아, 지금요? 형님, 제가 지금 입덧도 좀 심하고 몸도 별로 안 좋은데 다음에 뵈면 안 될까요? 에이, 동서. 원래 입덧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그거 그냥 참으면 속이 비어서 더 울렁거린다니까? 그러지 말고 움직여봐.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이리로 택시 타고 와. 입덧이 심해서 나갈 수 없다는 저에게 마치 통보라도 하듯이 만남 장소만 보내놓고 저를 불러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친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 생활을 할 때까지만 조금만 꾹 참아보자 생각을 했었죠. 심지어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으로 사촌 조카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아이들을 봐달라며 보냈었지만 목적은 영어 공부였어요. 동서도 영어 꽤 하지? 어릴 적에 이민 갔으니까 좀 할 거 아니야? 아, 저요? 아, 그냥 생활할 때 하는 영어나 하죠. 에이,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 우리 아이들이랑 있을 때는 영어로 좀 대화를 해봐. 우리 애들도 영어 공부 좀 하게. 제가요? 아, 저는 근데 영어를 가르칠 그런 실력이 있는 건 아닌데요. 아니, 왜? 사촌 올케도 오래 있었으면 그 정도 영어는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우리가 부탁하는 게 불편한가? 어머, 올케, 불편해? 그래도 우리는 올케랑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건데.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요. 불편하지 않으면 됐어. 그럼 영어는 다음에 조금씩 해보자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바쁘게 지사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한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이 먼저 저의 컨디션을 눈치채고 물어보면서 저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왜 그러는 거야? 당신 괜찮아? 내가 한번 말해볼게. 임신도 했는데 피곤하겠네. 내가 못 살핀 탓이야. 미안해. 아니야, 여보. 처음에는 나도 당신 가족들이라서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사실 임신 때문인지 컨디션이 계속 좋지가 않네. 아, 그래. 당신 힘들었겠소. 다음에 다시 찾아오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줘. 아니다. 그때 내가 알아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동안의 사실을 알고 나서 시댁 식구들에게 저의 몸 상태를 알리고 당분간 조심해 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은 그럴수록 움직여야 한다며 저에게 자꾸만 연락을 해왔죠. 임신 중반기가 지나면서 몸은 점점 무거워지면서 매주 있었던 시댁 모임을 참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만 빼고 남편만 보내니 사촌 형님들이 돌아가며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아니, 왜 이번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어? 아니, 아직 산 달 많이 남지 않았어? 지금의 제일 움직이기 좋은 시기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누워있으면 아기가 커서 나올 때 힘들어.
아, 형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요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거기다가 병원에서 조산기도 있다고 해서 조심하라고 하니 당분간은 조심하려고요. 조산기? 아휴, 그거다. 의사 상술이야. 병원 입원시키려고 하는 말이라고. 아이 잘 나으려면 그만큼 움직여야지. 어쨌든 저는 당분간 참석은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만나요. 참나. 아니, 임신한 게 대수야? 무슨 임신 한 번 했다고 유세야?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럼 다음에 봐, 그럼. 형님은 제가 임신을 핑계로 자신의 말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불만인 듯 보였습니다. 또한 사촌 형님들 역시 제가 시댁 식구들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자 이제는 대놓고 무시를 하며 불평을 털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이런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기분이 나빴는지 앞으로는 자신을 거치지 않고서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임신 막달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쯤 검진을 받으니 조산기가 보인다며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집 밖에도 거의 나가지 않은 채 집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형님? 아니, 다 같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걱정이 돼서 말이지. 도련님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길래 남자는 또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내가 출산을 해봐서 알지. 가만히 있으면 더 몸이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나가자. 지금요? 아, 아니요. 저 지금 당장 출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조산기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출산을 해봐서 아는데 조산기 그거 다 그냥 하는 말이라니까. 나도 7개월에 조산기 있다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일도 하고 다 했어. 그냥 내 말 믿고 가자고. 아니, 어딜 가자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못 가요. 임신을 본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거 가지고 유세는? 가도 괜찮다니까? 경력자들이 이야기하잖아. 아, 맞아. 우리 다 애 낳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외국에 있어서 그런가? 유난히 더 심하네? 아니요. 병원에서 집에서 안정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다음에 괜찮을 때 그때 만나요. 아니, 지금 가자니까. 얼른 옷 입어.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아, 무시하는 게 아니고. 3명이서 갑자기 찾아와 압박을 하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1시간만이라도 나갔다 와보자란 생각에 옷을 챙겨 입고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3사람은 마치 미리 계획을 한 것처럼 고급 중식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예약한 좌석으로 앉게 되었습니다. 이미 3사람은 식당 예약까지 다 하고 나서 저는 당연히 갈 거라 생각하고 찾아왔던 것이죠. 이미 다 예약하셨던 거예요? 아, 그래. 말하면 안 올까봐 말 안 했어. 여기 어때? 괜찮지? 여기 음식이 정말 고급스럽고 맛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여기까지 같이 왔으니 저는 가볼게요. 지금 몸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요. 음식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에이, 무슨 지금 가려고 그래? 이제 음식 나올 건데. 이미 예약을 다 했는데 아깝게 그냥 간다고? 아기는 어차피 막달 다 됐으니까
지금 나와도 괜찮은 거 아니야? 네? 아니요. 아직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는 다 채우고 낳고 싶어요. 8개월이면 다 컸지 뭐. 지금 나와도 괜찮아. 아니 무슨 유난이야? 한국은 의료 서비스가 잘 돼서 지금 나와도 다 괜찮아. 세 분은 막무가내로 앉혀서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면서도 세 사람은 저를 그렇게 끌고 온 것과는 다르게 세 명이서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었죠. 기다리고 있던 그때 갑자기 다리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화장실을 가서 살펴보니 약간의 피와 함께 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당황한 마음에 병원에 전화를 하니 양수가 터진 것 같다며 바로 병원으로 오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양수가 터졌어요. 감염될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 가보려고요. 뭐? 지금? 괜찮다니까. 아이 안 죽어. 아니, 왜 이렇게 유난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옳게 처대라 그런가? 아니 왜 이렇게 유난이지? 양수 터져도 막상 몇 시간 후에 아기 나오니까 그냥 앉아서 좀 있어. 제가 임신했을 때도 저랬어요? 아주 꼴불견이었네. 지금 이렇게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저 그냥 택시라도 타고 갈게요. 아니, 어딜 가? 가려고? 갈 거면 동서만 가. 15만 원짜리 불도장 나왔는데 이거는 먹어야지. 아깝게 분위기 망쳤으니까 돈은 동서가 내. 알았지? 돈 내라고 여기까지 부른 거였어요? 그럼 물주를 돈 내라고 부르지 왜 부르겠어? 급하면 얼른 가봐. 세 사람은 다리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는 저를 뒤로 한 채 마치 처음부터 제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아이가 걱정되어 저는 택시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 상황이 좋지 않아 저는 응급 제항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흐르고 다행히 아이도 저도 무사히 깨어나게 되었어요. 양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부족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아이도 저도 위험한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크게 분노를 했어요. 바로 시댁 식구들의 집을 찾아가 뒤집어 엎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시댁 형님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저에게 전화를 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동서, 그렇게 입이 쌌어?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고하는 거야? 보고하면서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역시 출신이 그래서 그런가? 눈치 하나는 빠를 줄 알았는데 영 쓸모는 없다. 네? 형님,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아이도 죽을 뻔했다고요. 아니 그게 우리 잘못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냥 동서 몸보신 해주려고 그런 건데 아니 어떻게 사람 성의를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해? 성의요? 형님, 저 나갈 때 계산하고 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할 때 세 분은 웃으면서 저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니, 누가 그럴 줄 알았어? 다는 임신이고 다는 출산인데 무슨 그렇게 예민하고 유난이야? 아우, 정말 황당하네. 어쨌든 아이도 잘 낳았고 동서도 무사하면 된 거 아니야? 동서 때문에 시댁 식구들 다 난리가 난 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제 탓 아니고요. 세 분이서 한 행동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우리 집 동서 아니면 행복하게 잘 지내. 도련님도 동서 아니면 우리한테 억하심정 있을 일도 전혀 없고. 근데 동서랑 결혼하고 나서 도련님도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이상하잖아. 뒤에서 여우처럼 조종이라도 한 거야? 그 비법 참 궁금하네. 나한테도 좀 알려줘. 나는 곰이라 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거든. 외국물 먹어서 그런가? 나도 외국물 먹으면 그렇게 여우처럼 되나? 비아냥거리는 태도에 저는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이런 전화까지 받아야 한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긴급 귀국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 남편보다 더 화가 나신 상태셨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따뜻하게 말을 해주셨죠. 저는 나중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정아, 괜찮니? 몸은 어때? 아유, 큰일 날 뻔했다며.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내일 한다고 옆에도 있어주지 못하고 너 혼자 고생했겠구나. 아,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고 아이도 건강하대요. 나는 다정이 네가 제일 걱정이다. 몸도 약했는데 내가 승준이만 믿고 보내는 게 아니었어.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지금 뭐 먹어도 되니? 아, 어머님, 아직은 안 되고 나중에 회복하고 먹어야 한대요. 아유, 장하다. 너무 고생했다. 출산이 정말 힘든 일인데 이걸 해내다니 정말 장하다. 다정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있어. 알았지? 시모는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안아주시고는 잠시 정리할 것이 있으시다며 나가시고는 이틀 정도 오시지 않으셨답니다. 다시 병원으로 오신 시어머니는 몸조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도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출산을 하고 난 며칠 후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모두 병실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이 뭘 몰라서 그랬나 봐. 아유, 정말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그만 화 좀 풀어. 그래요, 언니. 내가 내 살 길이 바빠서 우리 애들을 신경 못 썼네. 형수,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애들은 내가 따끔히 혼낼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좀 봐줘요. 조카 며느리도 미안해. 우리 애들이 잘못했다며. 아, 당장 나가세요. 어디라고 감히 여기까지 오세요? 미안해. 참 뻔뻔하게도 이야기를 하네. 우리 애가 지금까지 고생할 때는 말릴 생각도 안 했으면서 지금 미안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이미 다 이야기했고 여기까지 와서 말하지 마세요. 아유, 미안해. 우리 애들 머리채라도 잡아서 여기 끌고 올 테니까 아우, 제발 노여워하지 말고 화 좀 풀어. 아유, 언니, 미안해요. 한국으로 들어오신 시모는 남편으로부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길로 저를 만나고 나서 바로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는 빌라로 향하셨다고 해요. 그 빌라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집안을 일으키고 난 후에 살 곳도 없이 가난했던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건물이었죠. 그곳에 찾아가 시어머니는 당장 빌라를 처분할 것이니 나가라고 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정말 시댁 식구들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자신을 단순히 물주로만 생각을 했다며 자신 때문에 나에게도 그렇게 모질게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정아, 이런 꼴을 보여서 너무 미안하다. 이제 출산한 너한테 지금 쉬어야 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다니 내가 할 말이 없다.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 덕분에 저 이렇게 푹 잘 쉬고 있잖아요. 저 식구들은 예전부터 그랬어. 항상 나에게 요구하는 것만 있었지. 본인들이 잘해줄 생각은 하지도 않더라고. 그렇게 고생해서 겨우 살 집을 마련해 줬는데도 밑도 끝도 없이 바라는 것만 있더라. 그게 너무 질려서 한국이 그리워도 들어오지 않았던 건데 참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시어머님은 한국으로 돌아와 사는 곳이 꿈이셨던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처럼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려 살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남편이 임시 발령이 나면서 한국에 들어온다고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처음에는 남편만 한국으로 보낼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신혼부부이고 떨어져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같이 보냈던 것인데 아들이 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줄 몰랐다며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셨어요. 시댁 어른들이 찾아온 이후 시댁 사촌들도 저에게 찾아와 잘못을 구했습니다. 저기, 동서, 내가 미안해. 나는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 알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요? 아유, 그렇지. 내가 알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맞아. 아무리 독해도 고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는 거네요?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미안해. 시댁 사촌들은 어머님이 없는 사이에 찾아와 홀랑 미안하다는 말만 남겨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는 잘못을 구해도 받아주지 말라며 이제는 시댁 식구들은 우리들만 있는 거라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후로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 아니 전화로도 한번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던 빌라를 모두 처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댁 어른들이 계속해 잘못을 빌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게 시어머님의 결론이셨습니다. 그렇게 따뜻하셨던 분이 이렇게나 분노하실 거라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만큼 시어머니가 많이 실망하고 화가 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다정아, 출산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다.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이 눈치 없이 행동한 바람에 너무 힘들었겠어. 괜찮아요, 어머님. 다 지난 일이고 거기다가 힘들지 않았어요. 저 어머님 딸이잖아요. 에휴, 고맙다. 나는 네가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해.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내 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주기만 하면 된단다. 어머님이 계시니 제가 너무 든든하네요. 어머님도 그러니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해요. 저희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원래 사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언젠가는 어머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님과는 여전히
모녀 사이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행복했던 제 가족에 아이가 더해지니 지금은 더더욱 행복해졌네요. 늘 무한한 사랑을 주신 어머님께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려고요. 여러분들도 무한한 사랑을 주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새 인생을 계획하며 알차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에요. 당연히 지금의 제가 있는 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우연히 알게 된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 대시를 하였고, 그 남편이 대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의 오빠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남편을 만나고 싶다고 졸랐어요. 그렇게 친구도 너무나도 좋아하며 저를 본인의 오빠에게 소개를 시켜주게 되었고, 저와 신우의 적극적인 소개팅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사치스럽다고 생각했던 친구와는 반대로 남편은 건실하고 착실한 청년이었어요. 남편이 너무 절제력이 강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기에 어린 나이지만 결혼을 결심했고, 그리하여 저희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는 제 시누이가 되었고요. 엄마, 진짜 걔 꼭 잡아야 한다니까? 내가 대학교 내내 지켜봐서 알잖아.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있대잖아, 걔네 부모님이. 오빠가 능력 있지, 머리 좋지, 인물 좋지. 그저 집안 좀 꿀린다는 거 그거 하나인데 명함 좀 내밀어 볼만 하지 않겠어? 우리 아들이 꿀릴 거야 없지. 그래, 한번 주선해봐라. 우리 집이 좀 어렵다는 거 말고는 괜찮은 집안이지. 안 그래? 그리고 걔가 대호를 죽자 사자 쫓아다닌다며. 그럼 아주 잘된 일이지. 외동딸인데 건물주 딸이야? 아유, 잘됐다 정말. 걔만 잡으면 이제 오빠도 고생 끝이야. 외동딸에 아마 애도 착해서는 우리 집에 엄청 헌신할 거라니까. 오빠는 그런 여자 만나야 해. 괜히 잘나고 똑똑한 여자 만나서 우리까지 깡그리 무시하는 여자 말고 순박하고 돈 많은 여자 말이야. 그렇고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나이에 며느리살이 할 일 있니? 그래도 내 손으로 주무를 수 있는 애 데려와야지. 너무 잘됐지 뭐. 지가 나서서 오빠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얼마나 땡큐야? 하여튼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엄마도. 진우이가 절 남편에게 소개시켜준 이유는 딱 하나. 저희 집이 굉장히 부유해서였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사실상 어린 나이기도 했고 그게 결혼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남편에게 의존적이었고, 착한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매번 끌려다니기 십상이었어요. 자기는 그래도 어머님이 따로 주식 계좌에 돈도 해놓으셔서 생활비 아쉬울 건 없잖아. 내가 벌면 얼마나 벌어. 이 돈은 그냥 우리 가족들한테 원래 주던 대로 쓸게. 당신 벌이도 있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무리 각자 벌어서 쓰는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부부인데 네 돈 내 돈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다. 당신이 가장인 거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결혼을 했으면 일정한 금액은 정해놓고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드리는 게 맞지 않아? 에이, 당신처럼 여유 있는 사람이 쪼잔하게 왜 그래? 우리 집 어려운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결혼을 하고도 본인의 경제권을 저에게 일임하지 않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당시엔 저도 벌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따질 수 있으면 따졌겠지만 그때는 사랑이 모든 눈을 다 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의존하는 것이
조금은 안쓰럽게 여겨져서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많이도 하였어요. 그렇지만 어머님은 결혼한 자식한테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많은 걸 바라셨고, 사실 그 부분이 부담이 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죠. 내가 너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얘네를 어떻게 키우는 줄 아니? 아주 내가 내 세월을 얘기하자면 책 한 권을 거뜬히 써요. 이걸 말하는 이유는 네 남편과 결혼했으면 한 몸이니 날 잘 봉양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 부모다 생각하란 말이야. 우리가 잘 알지. 엄마 얼마나 고생했어. 이거 오빠는 다 갚아야 돼. 세언니도 잘 들어. 지금의 오빠를 있게 한 건 다 우리 엄마가 악착같이 벌어먹여 키운 거니까. 우리 나 몰라라 하지 말란 말이야. 이건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니까. 뭐 잘 알죠.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이랑 아가씨 힘들게 키웠다는 거 맨날 얘기하시니깐요. 그러니까 너도 잘해야 한다. 네 남편 이렇게 회사 다니고 사회생활 하는 게 다 내 덕이니까 내 말 잘 알아들었지? 대답 안 하고 뭐해? 엄마가 괜히 그런 말 하겠어? 솔직히 네가 오빠랑 살려면 우리한테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이런 것도 각오 안 하고 우리 오빠랑 결혼한 건 아니겠지? 막말로 오빠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오려는 여자 줄 선 거 알잖아. 그렇게 줄 서진 않던데. 뭐 오빠가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그야 내 눈엔 멋있으니까 난 결혼을 한 거지만. 뭐래? 우리 오빠같이 인물 좋고 착하고 건실하면 다들 넘어가는 거지. 네가 오빠를 죽자 사자 쫓아다닌 건 잊었나 보지? 원래 남편네 집안은 좀 부유했었는데 아버님이 급작스럽게 부도를 맞으시고 충격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사실상 모든 유산이나 빚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딱히 빚을 갚지 않았어도 됐지만 그래도 여자 몸으로 아들, 딸을 건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일이긴 하였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도 어머니에게는 쩔쩔매더라고요. 남편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결혼했을 땐 이런 것들도 각오했던 일이었지만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많은 연결고리들이 있었어요. 사실상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된 거라며. 아가씨나 어머님 그래도 저렇게 건강하신데 일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충격이 크셔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하쇼. 워낙 소녀 같으셔서 마음도 여리시고 그런 데서 일하다 상처받을 바엔 그냥 엄마 집에서 쉬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도 좋게 좀 생각해. 어머님이야 그럼 그렇다 치는데 아가씨는? 본인도 일하면서 왜 맨날 오빠 카드를 가져다 쓰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내 동생도 마찬가지지. 어린 나이에 아빠 잃고 얼마나 애가 의지할 데가 없겠소. 내가 아빠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돈을 타 쓰고 싶은 거지. 너무 그런 것까지 신경 쓰려고 하지 마. 막말로 당신이 돈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내 월급 필요 없잖아. 자기야, 그래도 이제 자기는 한 가정의 가장인데 아직까지 본인 집안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그래도 우리는 부부인데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네 돈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한 달 생활비를 정해놓고 딱딱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너무한 건가? 난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끌려다니다니. 내가 얼마나 줏대 있는 인간인데. 너 말 막 한다. 절대 그럴 리 없으니까 나만 믿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늘 오빠에게 용돈을 타쓰는 시누이가 사실 얄미웠어요.
본인도 아버지가 없어서 트라우마가 있다나 뭐라나. 학교 다닐 때 하는 영 딴판이 시누이를 보면서 내가 속았구나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참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생활비를 타쓰다가 점점 남편 월급 통장까지 넘보자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남편과 서로 월급에 대한 비용을 터치하지 않기로 했지만 독립하지 못하는 남편이 답답스럽기도 하면서 한심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이희랑 저랑 부부인데 남편 월급 통장까지 어머님이 주고 남편에게 용돈을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생활비 필요하시면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 남편 월급 통장은 제가 관리하게 해주셨으면 해요. 결혼을 했으니 당연한 거예요. 아니, 너 웃긴다.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 통장을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왈가왈부 한다는 거야? 난 우리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 내 품에서 떠났어도 날 건사해야 하는 건 당연한 순리고 이치야. 그게 싫으면 이혼해야지. 엄마 말이 맞아. 너 진짜 웃긴다. 학교 다닐 땐 그렇게 착한 척을 하더니 이제 오빠랑 결혼했다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너무 속상한 마음에 월급 통장을 제가 관리하겠다고 나서자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이게 싫으면 이혼을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사실상 어이도 없고 화가 나서 저도 그땐 이성을 잃었어요. 너라니? 나도 그럼 막말할까? 너야말로 본색 드러내는 건 아니고? 그렇게 니네 오빠 소개해주려고 할 땐 나한테 별 알랑방구 다 끼더니 이제 내가 네 새언니 되니까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너야말로 양통머리 없는 짓 좀 하지 마. 누굴 바보로 하나? 엄마, 얘 말하는 거 들었지? 이게 어디서 신우의 알기를 개떡으로 알아? 너 같은 건 오늘 정신개조 좀 시켜야 돼. 정신개조 같은 소리 하네. 너네 오빠한테 매일 타쓰는 돈이랑 가끔씩 돈 없다고 어머님이랑 네가 나한테 뜯어가는 돈만 해도 얼만 줄 아니? 솔직히 사지 멀쩡해서 왜 자꾸 우리한테 기대려고 하는 거야? 어머님은 그렇다 치지만 너 말이야 너. 뭐? 너 지금 그거 뭐야? 나 정말 무시하는 말투 아니니? 그리고 우리 오빠가 우리 집 생활비 되겠다는데 네가 왜 나서? 그리고 좀 잘 사는 새언니 뒀으면 너도 우리한테 희생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깟 거 얼마나 준다고 유세야? 웃겨 진짜. 유세라니? 오빠가 어머님한테 매달 드리는 돈이랑 나한테 따로 타가는 돈이랑 합치면 500이 넘어. 그게 큰 돈 아니야? 야, 너 나한테 말까지 마. 이게 어디서 시누이한테 야야거려? 꼴랑 500 주면서 아주 기세등등 우릴 가르치려 하네. 툭 하면 너너거리는 시누이도 얄미웠고 남편으로 인해 저를 휘두르려고 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도 화가 나서 시누이에게 막 싸붙이자 시누이는 제 뺨을 날렸고 그날 아주 죽이 되도록 둘이 육탄전을 벌였어요. 초등학생 이후로 누군가와 이렇게 육탄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상대가 시누이라니 정말 상상 못할 일이었어요. 매번은 아니지만 거의 2달에 한 번씩 저에게도 돈을 타갔던 터라 이번 일을 그냥 넘기기엔 저 역시도 많이 화가 났었거든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짓을 하니? 아이고 대호 아버지, 내가 이런 취급 받고 살아요. 엄마, 갑자기 왜 울어? 엄마가 우니까 나도 눈물 나잖아. 집값게 우리가 아빠도 없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지 뭐.
시댁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나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막말하는 거 봤지? 아빠,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 내가 죄인이다. 그때 니네 아버지 갈 때 우리 다 같이 갔어야 했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악착같이 너네를 건사하고 살았는지. 아주 저 새파랗게 어린 게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저러는 거야. 두 모녀가 쌍으로 얼싸안고 저에게 죄책감을 전가하는 듯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으며 울어댔는데 사실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결핍이 하나도 없이 자란 제가 좀 참았어야 하나 싶기도 한 게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몰려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그땐 제가 단단히 가스라이팅에 당했던 것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처럼 느껴졌으니 말이죠. 사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무리 저희 집에 여유 있다 한들 남편에게 생활비 한 푼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저 역시 가끔씩 시누이와 어머님의 합동 공격에 돈을 뜯기기 일쑤였던 터라 감정 조절을 하기 힘들었었거든요. 그게 그날 한꺼번에 터졌지만 또다시 제 잘못으로 느껴지는 바람에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련했던 것 같지만 말이죠. 아, 미안해. 네가 그런다고 나까지 그러면 안 됐는데. 아가씨, 우리 화해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너 오늘 일 내가 두고두고 가만 안 둘 거야. 감히 말로써 우리한테 용서를 빌려고 해? 그런다고 우리가 받아줄 줄 알아? 맨입으로 나한테 사과하려고 하면 오산이야. 네가 날 얼마나 물러봤으면 내 머리채를 잡아. 집 같게. 내가 손 날렸어도 넌 맞았어야지. 내가 신우인데 감히 나한테 손찌검을 해? 나 이번 일 절대 못 넘어가니까 그리 알아. 미안해요. 감정 조절 못한 거 정말 후회되네요. 그리고 친구이지만 그 전에 신우이와 올케 사이인데 선을 지키도록 할게. 됐거든? 네가 날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난 먼저 손 올리지도 않았어. 네가 무시하니까 내가 손이 나간 거지. 네 잘못이라고. 좀처럼 화가 풀리지 않는 시어머니와 신우였고 이번 일은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제 편일 줄 알았던 남편은 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사실상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무리 본인 가족이 최고라지만 그래도 저와 결혼할 땐 저까지 가족이라고 여겨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 남편은 그저 제가 같이 사는 동거인 그 이상도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에게 자초지종은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내 동생이랑 나 얼마나 불쌍하게 자랐는지 몰라서 그래? 너같이 모든 게 완벽한 애가 이해할 수준이 아니야. 그럼 그냥 관용 좀 베풀지. 꼭 그렇게 똑같이 해야겠어?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넌 몰라. 막말로 넌 돈 쓸 데도 없잖아. 내 동생이랑 엄마가 돈 좀 타개로 쏘니 그걸 그렇게 거지 취급하면서 그래야겠어? 아니 당신은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내가 먼저 맞았다고. 그래, 어머님이랑 대주 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긴 했어. 근데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까 나 너무 섭섭하고 진짜 서글프다. 난 당신 부인 아니야? 내가 이 집에 뭐야? 그리고 난 돈 쓸 데도 없다고? 나도 아끼고 안 쓰는 거야. 아무리 여유 있게 자랐다고 무슨 돈을 펑펑 써댔는 줄 알아? 당신이 돈을 안 갖다 주니까 내가 저축하고 내 돈으로 생활비하고 나도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
장모님한테 그럼 좀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네 편을 안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랑 내 동생 진짜 불쌍해서 그래. 난 남자지만 둘은 여자이기도 하잖아. 가뜩이나 남들한테 아빠나 남편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서러움인데. 너까지 그러면 본인들이 얼마나 못나서 이런 대접 받고 사나 싶을 거 아니야. 아, 진짜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네. 대주도 그렇고. 네 마음도 안 좋겠지만 나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번 일은 네가 제대로 사과했으면 좋겠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처음으로 남편에게도 화를 내자 남편은 그제야 제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도 그 모습에 다시금 화가 풀어졌고 시누이와 시어머니 화를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역시나 맨입으로 사과를 다시 청하면 받아줄 것 같지 않았고 그렇게 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백화점에 데려가 기분을 풀어주며 화해를 신청하였고 그렇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화는 백화점에 도착하자 금방 누그러지게 되었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이렇게까지 한 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여유가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답니다. 너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안 봐준다? 그래도 오빠 와이프니까 내가 참고 넘기는 거야. 어디 시누이 머리채를 잡니? 우리 그래도 대학교 땐 사이 좋았는데 앞으로도 그냥 그때처럼은 아니라도 가족이니까 좀 잘 지내보자. 그래, 너희 둘이 자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쓰는 돈 아까워 말고 좀 여유롭게 쓰려무나. 아, 네. 뭐 제가 아가씨 머리 잡은 건 진짜 죄송한 일이고 어머님한테도 그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이제 최대한 아가씨를 제 동생이다 생각하고 잘 지내도록 노력할 거니까 두 분 다 마음 풀어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말인데 너 지난번에 사돈어른이 사준 네 구두 나 주면 안 돼? 사실 너 구두 잘 안 신기도 하잖아. 그래, 좀 줘라. 자매 같은 사이인데 뭐 어떠니? 원래 형제들은 이렇게 나눠 쓰기도 하고 돌려 쓰기도 하는 게 형제야. 솔직히 너한텐 안 어울리더라. 나처럼 종아리 각성미가 있어야 그런 구두도 어울리는 거야. 오빠 보고 가져오라고 할게. 여자 형제가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이렇게 새언니가 있어가지고 우리 딸이 그나마 좀 낫겠네. 너도 아낌없이 줘. 내 시누에게 강탈당하는 삶 같은 느낌이 점점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은 딱히 제 편 같지 않은 생각도 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닌 지갑으로 여기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도 사람인지라 늘 손해를 보고 산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남편이 본인 목숨보다도 소중히 아끼는 가족들이니 제가 이해하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관용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마저 선을 넘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던 거죠. 어머, 너무 잘 됐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던데 우리 딸이 청약에 당첨될 줄은 누가 알았어? 아유, 너무 좋네 내가. 엄마를 부양자로 해놓으니까 순위가 팍 뜨던데? 아니 근데 거기 아파트 너무 비싸서 들어갈 수 있으려나? 왜 못 들어가? 부자 언니가 있는데 당장 며느라기 전화 넣어서 이리로 오라고 해. 사실 지가 어쩔 거야? 지 남편 동생인데. 사돈어른들 재력이면
뭐 우리 집 정도야 해줄 수 있지. 솔직히 우리가 잘 살아야 자기들도 체면이 사는 거 아니겠어? 그럼 당연하지. 지딸 시집이 그래도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면이 살지. 얼른 불러서 얘기해보자. 아무 능력 없는 신우이가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부터 문제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댁에 돈을 대는 거야 포기하고 살았지만 대놓고 지갑으로 취급하니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댁에서는 그저 밀어붙이기 바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던 날들이었고 덕분에 단단해지게 되었어요. 뭐 너도 알다시피 대주 아파트 이번에 당첨됐잖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복 놓치면 되겠니? 당장 대호가 돈이 없으니까 네가 대호 믿고 대주 청약 중도금 좀 해줘라. 어차피 지 오빠가 해줄 거 너도 새언니기도 하고 아까울 게 뭐가 있니? 너희 부모님이 너한테 물려줄 재산 중에 일부 좀 미리 달라고 해. 딸이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 하겠어? 뭐라고요? 어머님, 그동안에 말도 안 되는 건 다 참고 넘겼는데 이건 아니죠. 제가 왜 아파트 중도금을 내요? 아니, 신우이 아파트 중도금 좀 내주는 게 뭐가 어때서? 잘 사는 새언니 덕 좀 보겠다는데 그게 그리 안 될 일이냐? 너희 집에는 푼돈 6억이잖니. 일시불로 할래? 아님 나눠서 할부로 할래? 10억도 아니고 6억인데 너 진짜 너무한다. 그래, 너 너무한다. 우리가 집이 있으면 솔직히 너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월세집에 사는 것보다 시댁이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네가 훨씬 나을 거 아니야. 지 체면 세워준데도 저러네. 오빠, 무슨 말 좀 해봐. 얘 아주 우리 아기를 남처럼 여기는데?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어머님이랑 아가씨 발상은 진짜 못 이기겠네요. 무슨 저희 집에 돈 맡겨 놓으셨어요? 얘 또 말하는 뽐새 봐라. 너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한테 싹싹 빌어놓고 또 그 잘못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진짜 콱! 잘 사는 내 친정 믿고 신우이 청약 중도금을 내게 치르라던 시어머니였고 그 옆에 남편도 있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마치 눈빛이 저에게 당연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눈빛을 보내면서 입을 꾹 닫고 말이죠. 그때 느꼈어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결혼에 대한 환상과 함께 남편에 대한 콩깍지가 정말 없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애초에 날 지갑으로만 여기는 시댁과 남편이라는 것을 그때 정말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이제야 제정신이 팍 드는 것이 진짜 그동안 나 헛짓거리하고 살았다는 게 확 느껴지네. 저기요, 300번은 네 아들이 17년 낼 거니까 그리 아시고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시고 다신 엮이지 맙시다. 너 그 말 뜻 뭐야? 지금 오빠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 새언니, 말이라고 막 뱉으면 안 되죠. 막이라니? 누가? 내가? 내가 막 뱉는단다. 미안한데 이제 니네 오빠한테 콩깍지 다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새 식구 어디 한번 옛날처럼 거지같이 살아봐. 누굴 지갑으로 하나? 뻔뻔하게 돈을 요구해? 깡패도 아니고. 제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선언하자 동시에 신우이와 시엄마 그리고 남편까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전 그 길로 집에 가서 남편 짐을 싸서 문 앞에 내다 놓았어요. 애초에 친정에서 해주신 집이니
남편이 나가는 게 맞았거든요. 그 길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집에 도착했고, 제가 이미 부모님을 다 모셔놓았기에 부모님도 같이 있는 자리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 부모님들 앞에서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하며 제 잘못인 양 몰아가더라고요. 아직까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시애미가 돈 좀 요구했기로써니 이혼이라뇨? 사돈어른 딸 자식 교육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라는 거야 이 여편네가? 당신이 오죽했어야지. 내 착한 딸이 가영 그냥 그랬을까? 진짜 어이가 없네. 됐고요. 이혼하면 그만이니까 더 이상 보는 일 없도록 하죠. 인간들이 인간 같아야 말을 섞지. 이거 무슨 며느리가 봉도 아니고. 사돈 어른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그저 의중을 물어본 거예요. 혹시 가능하냐고. 의중? 대놓고 6억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게 의중을 물어본 거니? 당신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개코딱지 같은 소리 하는데도 가만히 듣고만 있었잖아. 내가 눈이 삐었지.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여하튼 지금까지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다 있다니까. 어디서 거지들 먹여 살릴 일 있나? 내 입에서 이런 말 나오는 것도 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니 그리 아세요. 그리고 당장 나가요. 너 말 다 했니? 네가 좋자고 매달려 놓고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우리 좀 진정하고 얘기로 풀어보자고. 네가 오해한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의중을 물어본 거야. 너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었고. 너 뭘 그렇게 화를 내니? 아까랑 참 다르시네요. 됐고요. 이제 손절하면 그만이니까 깔끔하게 끝장 보죠. 애도 없는 판국에 남이 되는 건 한순간이죠. 더 이상 제가 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고 이혼장을 이미 던져버리니 이제 본인들 잘못이 무엇인지 눈물로 사죄하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이럴 것을 왜 그렇게 호구로 여겼나 잠시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제 잘못이 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곱게만 살아오던 제가 인생 공부 톡톡히 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욕심이 과하긴 했지? 미안해. 아니 그렇다고 네가 오빠랑 헤어지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 조금만 이해해 주라. 엄마는 평생 남편도 없었고 나도 아빠 없이 컸는데 너까지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또 가족을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가족이기는 했니? 너한테 친구이기도 했고? 난 그저 니네 집에 지갑이었잖아. 어머님은 대호씨 통장 꽉 움켜쥐고 나한테 이 돈 넘보지 말란 식으로 얘기하고 그 돈도 모자라면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압박 주고 그게 가족이야? 나 이제껏 결혼하면서 대호씨한테 생활비 한 번 받은 적 없어. 그거 우스갯소리로 생활비 얘기하면 나보고 돈 많다고 그랬잖아. 나랑 결혼을 왜 한 건지. 아니다. 생활비 안 줘도 되는 나를 골랐겠구나, 너희는? 됐고, 이혼하면 그만이니 더 이상 엮이지 말자. 그러지 말고 우리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한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가 너 하나 믿고 있었는데. 절 왜 믿어요? 제 뒷배경을 믿은 거겠죠. 그럼 애초에 눈치 보고 잘하지 그러셨어요. 본인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혼을 선언하니까 이제 와서 큰일 난 것 같아요? 진짜 그만둡니다 이제. 당신 서류에 사인하고 서류 보내. 너 우리 오빠 없이 살 수 있어?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우리 오빠인데 네가 이혼을 선언해?
너 후회 안 하지? 후회 왜 해? 미쳤니? 지금 이렇게 계속 같이 살다간 언젠간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서 이혼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합의이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문득 결혼 후 몇 년 동안 남편에게 생활비 한 번 받아쓴 적 없고 오히려 시댁에 갖다 바친 것들이 생각이 나서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시댁에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들이랑 그동안 남편에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생활비 하며 그 모든 것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리하여 이혼의 유책 사유가 시댁에 있다는 판결로 인해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이렇게 떨어지자 남편네 식구들은 저에게 단체로 욕을 하며 제 남아있던 조금의 정마저 떨어뜨려 주었는데 참 화가 나더라고요. 네가 감히 우리한테 도전장을 내밀어? 너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거야. 감히 우리를 이렇게 엿을 먹여? 저 그 집에 시집가 있는 그 순간순간 먹은 게 엿 아니었나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어디 뻔뻔하게 돈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나와? 당신들 욕심이 아들 이혼남 만든 거고 저 팔푼이는 지 가족들 때문에 이혼남 된 거예요. 니까짓게 우릴 물러봐? 너 내가 얼굴 못 들게 할 테니 그리 알아. 감히 우리 오빠를 물먹이고 우리 집 뒤통수를 쳐? 그래, 어디 한번 내 인생 망치려면 망쳐봐. 그게 다 네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될 테니. 그리고 제발 정정당당히 살자.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던 시누이는 결국 아파트도 포기해야 했고 대학 동문회에서는 다 소문이 나서 얼굴조차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제가 소문낸 건 아니고 시누이가 제 욕을 하려고 몇몇 학교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데 시누이 입장에서 들어봐도 다들 시댁 욕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자 시누이는 동문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었고요. 아유, 너 힘들었겠더라. 대주 제가 이리저리 다 떠들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대주 욕만 해. 지가 뭘 잘했다고 뻔뻔해가지고. 솔직히 쟤네 오빠랑 너랑 결혼한다고 할 때 우리 다 걱정했어. 쟤네 엄마가 어디 정상적인 사람이니? 아, 됐어. 지나간 일인데 뭐. 그래도 나도 인생 공부했고 덕분에 더 많은 걸 되돌아보고 살게 됐어. 괜찮아. 그래, 네가 깔끔하게 잊어. 이혼이 흠도 아니고. 여하튼 대주는 이제 우리 동문들 사이에서 완전 문외하로 소문났다니까. 차라리 모든 동문들이 알게 되어 이런 자리에 시누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사실 절 가장 보호해줘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한 것이 진심일까 의문이 들면서 그럼에도 이 모든 사태가 본인의 무능력과 칠푼이같이 줄데없는 성격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마도 본인이 가장 똑바랐으면 행복한 가정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누가 보면 제 인생이 실패라고 할지언정 그래도 여러 가지 배운 게 많았다고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혼이 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앞날을 달려보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앞날엔 좋은 날만 펼쳐지길 바랄게요. 그럼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아직 1년 안 된 신혼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정을 자세히 파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시모와 형님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을 들었을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보였죠.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여자들은 알 수 있을 만큼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항상 저에게 말을 아꼈고 항상 두 분만 따로 다니며 비밀스러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저도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 형님들한테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는 않고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 불만 같은 것들이라며 이제 막 결혼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와의 거리도 유지하면서 친하게 지내려는 게 아닌 형식적인 형님과 동서와의 관계였어요. 문제는 시모가 막내 며느리인 저를 이뻐해 주시면서 형님과 시모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중간에 위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난처한 상황들이 자주 생겼었죠. 그렇게 눈치만 살피고 있던 어느 날 시댁의 모두가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이 나고 후식까지 먹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부와 아주버님과 남편만 자리에 있었고 시모와 형님들은 보이지 않길래 남편한테 물어보니 TV에 정신 팔려 있어서 잘 모르겠다며 저보고 찾아보라는 말에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시모와 형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뒷마당에서 시모와 형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저희는 싫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막내 동서도 왔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생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형님도 그렇고 저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인연 끊는 것 말곤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사람답게 좀 살고 싶어요. 너희들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야? 아직 한창 젊은 것들이 벌써부터 싫다는 말이 나와?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을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오늘은 누구 차례냐? 내가 알기론 큰 며느리인 것 같은데 몇 시에 작업 들어갈 거니? 둘째 며느리 너는 다음 주니? 그때까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해라. 아, 정말 싫다니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삶을 살려고 제가 결혼한 줄 아세요? 차라리 그냥 인연 끊는 게 좋겠어요. 형님이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시모는 첫째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채시더니 절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무서운 목소리로 경고를 하셨어요. 둘째 형님은 중간에서 그만하라며 말리고 있는 상황 속에 첫째 형님은 포기한 듯한 얼굴로 시모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며 더 이상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 시모를 뿌리치고 화를 낼 법도 한데 형님은 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확실한 건 두 형님들이 무언가 책잡힐 만한 불리한 상황이라는 건 대충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말을 순순히 따른 형님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죠.
시모는 그런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형님들한테 나타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발을 돌려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했잖아.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어디 불편하면 방에서 좀 쉬던지. 많이 피곤해 보인다. 동네에 한 바퀴 돌고 왔지. 좀 전에 설거지를 해서 그런가? 좀 피곤한 거 같긴 한데, 잠깐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벌써 들어가 쉬려고? 시엠이 심심한데 우리 막내 며느리가 말동무 좀 해줘라. 그래 줄 수 있지? 어디 좀 잠깐 가야 하거든. 바람 좀 쐴 겸 잠깐 나갈까? 갑자기 들어오신 시모는 늦은 저녁 저와 함께 갈 곳이 있다며 좀 전에 뒷마당에서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괜히 싫다고 했다간 시모의 심기를 건드릴 것 같아 최대한 웃으면서 시모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함께 걷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길래 제가 어색한 웃음으로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고 여쭤봤지만 시모는 앞만 보며 걸으실 뿐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 하늘을 한번 바라보신 시모는 무언가에 쫓기시는 듯 걸음걸이를 재촉하셨고 빨라진 시모의 뒤를 급하게 따라가 도착한 곳은 다른 노인분의 집이었어요. 왜 이곳을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저는 시모의 뒤에 바짝 붙어 있었는데 노인분께서 대충 준비됐다고 손으로 어두운 곳을 가리키자 시모는 서둘러 문을 열어 젖힌 다음 창고 같은 곳의 주위를 살펴보고 계셨어요. 노인분께서는 뒤에서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툭 하고 주셨는데 말은 건초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노인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기분 나쁘게 바라보길래 두려운 마음에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재차 여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제가 들고 있던 건초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바닥에 깔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시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든 준비가 끝나셨는지 손을 한번 털으시곤 창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알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기만 해야 된다는 게 답답하기는 했었지만 저를 데려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시모에게 다시 무슨 상황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모는 앞만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 거라며 좀 전에 다녀왔던 창고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알 수 없는 말을 꺼내 놓으셨죠.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아까 다녀왔던 창고에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 다 알게 될 테니까 벌써부터 모든 걸 알 필요는 없다. 오늘 다녀온 곳이 몸에 익숙해져야 나중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피곤했을 텐데 방에 들어가 쉬어라. 내일 아침상을 일찍 차려야 하니까 네가 막내 며느리인 만큼 서둘러 일어나야 한다. 그럼 시애미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마. 시모는 차후에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와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족들 전부 방으로 들어간 상태였죠.
저도 피곤한 몸을 눕히기 위해 방문을 열었는데 남편은 벌써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관심도 없어 보였고 저만 심각한 것 같아 그날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시몬은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남편이 자고 있는 방문을 두드리며 저보고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고 서둘러 나오길 바라셨어요. 핸드폰에 시간을 보니 새벽 4시더라고요. 힘든 몸을 겨우 일으켜 주방으로 들어가니 시몬은 벌써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전날과는 분위기가 다르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서 뭔가 상당히 즐거워하시는 눈빛을 보이셨어요. 시모의 알 수 없는 가면 속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리려 노력하고 있는데 동이 틀 때쯤 누군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이른 새벽에 시모와 저 말고 누가 일어난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 거실로 나갔는데 첫째 형님과 큰 아주버님께서 들어오셨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친 아주버님은 헛기침 한번 하시고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고 형님은 어두운 얼굴빛을 하곤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가 서둘러 아침 준비를 해야 된다며 저를 부르시길래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아침상이 전부 차려지자 시모는 첫째 형님과 아주버님이 계신 방문을 두드리면서 아침 먹자고 서둘러 나오라며 재촉하셨습니다. 시모는 큰 아주버님과 첫째 형님의 아침상을 봐주려고 새벽같이 음식을 만드신 거였어요. 상당히 신경 쓰신 음식들을 큰 아주버님과 형님이 왜 먼저 먹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시곤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자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첫째 형님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느낌이 어떨 것 같냐고 반복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첫째 형님은 입맛이 없는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시모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꺼냄과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밝은 얼굴에서 순식간에 정색하는 얼굴로 변하셨어요. 무서울 정도로 화가 올라오신 시모는 첫째 형님의 밥그릇을 빼서 들으시곤 싱크대에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한 상황 속에서 시모가 형님한테 화를 내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시모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면 이혼하라는 말을 꺼내셨죠.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할 줄 알았니?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절대 멈출 수 없다. 그만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혼을 해라. 하지만 네가 나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너희 집안을 도와준 게 얼마인데 그만하겠다고? 그건 앞으로 살면서 차차 갚아 나갈게요. 그러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어머님 요구를 제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돈 받을 때는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싫다고? 내가 너 때문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하는 거야? 이혼할 거면 나한테 받아간 돈 전부 다 토해내라. 받을 때는 좋다고 웃어댔으면서 이제 와서 싫다는 네가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는 일 없어야 할 거다. 입맛도 없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 쉬어라. 그리고 막내 며느리 너는 둘째 좀 주방으로 불러내와라.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거야?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대충 들어보니 첫째 형님이 시댁 집안에 돈을 빌린 것 같아 보였는데 그거와 별개로 시모가 조건을 걸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첫째 형님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분노하신 시모의 지시대로 둘째 형님을 깨우러 서둘러 움직였는데 거실에 무언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길래 걸음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해보니 전날에 시모와 창고에서 바닥에 깔던 건초였어요. 그러고 보니 첫째 형님이 아침 식사를 할 때 머리에 풀 같은 게 붙어 있어 신경 쓰였었는데 시모와 제가 다녀간 창고에 형님네가 다녀온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시모가 둘째 형님을 불러달라고 했던 걸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둘째 형님이 방에서 놀라서는 급하게 밖으로 나왔어요. 시모는 저보고 뭐 하는 거냐며 시키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처음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첫째 형님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신 듯 보였어요. 저와 둘째 형님이 주방으로 달려가자 시모는 얼굴을 붉히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죠. 막내 며느리, 너는 내가 뭐라고 했는지 까먹은 거야? 둘째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 좋게 얘기하니까 심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리고 둘째 며느리,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내가 첫날에 최대한 빨리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어? 깨우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지? 고개만 떨구고 있으면 뭐가 해결이 되니? 가족들 일어날 시간이니까 빨리 아침상 준비해라. 그리고 너도 나한테 언제 원하는 걸 줄 거야? 돈을 받았으면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만 내놓는 건데? 다음 주에는 기대하고 있어도 되는 거지? 이제 그만 실망시켰으면 좋겠다. 둘째 형님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급하게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첫째 형님이 들어간 방에서 아주버님과 싸우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첫째 형님이 문을 박차면서 밖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며 이혼할 거라고 분노한 목소리로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시모가 어딜 가냐고 형님의 머리채를 잡은 뒤 거실로 패대기를 치셨어요. 난리가 난 상황 속에 방에 있던 시댁 식구들은 밖으로 전부 튀어나왔고 분노한 시모를 말리면서 더 이상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진정시키는 사이 엎어져 있던 첫째 형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시모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당장 첫째 형님을 데려오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 시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뒤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아주버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첫째 형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서둘러 병원을 찾았지만 형님은 응급실로 이송 도중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시모는 첫째 형님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분을 못 이겨 세상 떠나게 된 거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둘째 형님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다가 쓰러져 입원까지 하게 되는 돌발 상황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첫째 형님의 친정 식구들이 도착하셔선 차가워진 몸을 어루만지시며 오열을 하셨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첫째 형님을 보낸 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둘째 형님의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형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실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좀 지나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는 했지만 그 시간은 얼마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둘째 형님의 병문안을 갔던 어느 날 병실에 계셨던 시모가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 사이 제 손을 꽉 잡은 둘째 형님은 온몸을 떨면서 무언가를 건네주길래 천천히 손바닥을 펼쳐봤는데 그 안에 적혀 있던 내용은 1분 내로 도망치라는 둘째 형님의 말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형님을 쳐다보는 순간 무언가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빨리 나가라는 형님의 손짓에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밖으로 도망치려 하는데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시모와 눈이 마주쳤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디를 급히 가길래? 나를 보자마자 놀라는 거야? 바닥에 떨어진 그건 뭐야? 잠깐 비켜봐라. 1분 내로 도망치라고? 이건 무슨 말인 거니? 설명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왜 도망치라는 건지 내가 알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야? 둘째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한테 이 쪽지 지어준 것 같은데 너희들 뭐 하자는 거니?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고인이 되신 첫째 형님이랑 둘째 형님이 왜 저렇게까지 경기를 일으켰던 거죠? 저도 곧 알게 될 거라면서요. 미리 알려주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계속 숨기려 하셔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왜 둘째 형님이 도망치라고 저에게 쪽지까지 남겨줬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잖아도 얘기해 주려 했다. 방금 너희 사돈분들과 통화했거든.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사돈어른께서 이렇게까지 흔쾌히 허락해 줄 거라곤 생각지 못했는데 돈이 좋긴 좋은가 봐. 조만간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했지. 그게 오늘일 것 같구나.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저는 상상도 못한 진실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하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은 나이에 비해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남자아이도 있었고 여자아이들도 있었죠. 시끌벅적한 대가족이라 외동딸이었던 저는 그런 화기애애한 집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항상 외롭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대가족이 부러울 때가 많았었죠.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시모의 완벽한 계획이었고,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 게 거북스러울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 집안은 형편이 많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시댁 집안은 꽤 부유한 집안이었죠. 시모는 아이를 낳게 될 때면 형님들한테 꽤 큰 돈을 지어줬었어요. 첫째를 낳을 때보다 둘째를 낳았을 때는 더 큰 돈을 쥐어줬었죠. 이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형님들은 셋째까지 낳았지만 시모는 무언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형님들의 친정 부모님을 따로 만나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마음에 드는 손주가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출산을 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친정 부모님께 지어주었고, 상당히 많은 돈을 눈앞에서 보게 된 친정 부모님들은 애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조건을 받아들였었죠. 그리고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미 형님들은 셋째를 낳았을 때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라 힘들었었는데 시모의 부탁대로 넷째를 출산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또다시 임신 계획을 세워야만 했죠. 첫째는 딸, 둘째도 딸, 셋째와 넷째는 아들인데도 시모가 원하는 인물과 인품이 아니라며 다섯째까지 바라셨죠. 사자 집안이 될 수 있는 격에 맞는 인물이 나올 때까지 시모는 강행하셨어요. 도대체 시모의 기준을 알 수 없었던 형님들은 그 사이 임신과 육아를 반복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연이어 임신이 되지 않자 시모가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거였고, 계속해서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시모의 동네에서 제일 많이 출산했던 지인분의 집에 들러 아들만 수두룩 낳았었다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동네분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려고 마음을 먹은 시모는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을 데리고 정해진 날짜와 시기에 맞춰서 밤에 건초를 깔은 창고를 데리고 간 거였어요. 시모가 원하는 손주를 갖기 위해 남의 집에까지 가서 큰일을 치러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던 시모는 돈을 줬기 때문에 그만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라 형님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태였죠. 처음에 형님들이 거부 반응이 너무 심했던 터라 저를 데려갔던 이유는 눈에 익으면 그나마 거부 반응이 덜할까봐 데려갔던 거라고 설명을 해 주시더군요. 동네 지인분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대부분이 아들이었는데 거의 다 사자 집안이었다며 인물 또한 훤칠해서 집안을 일으킨 곳이라고 시모의 마음에 충족되는 손주를 보고 싶어 형님들을 창고로 데려갔던 거였습니다. 첫째 형님은 친정에서 받은 돈도 있고 이혼할 수도 없어서 꾸역꾸역 시모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말았던 거였어요.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이런 생활을 반복했었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더 큰 문제는 아주버님들까지 시모와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내밀면서 이미 저희 부모님께 미리 임신 축하금을 선불로 입금했다며 둘째 형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 제가 대신 시모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설득하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단박에 거절하며 병실을 뛰쳐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그 창고로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임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미리 약을 치시려고 돈을 지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겠죠.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휘둘리며 살 정도로 착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남의 집 건축 깔은 창고에서 임신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 거예요? 지금 당장 저희 부모님한테 주신 돈 돌려드릴 테니 원하시는 손자 보시려면 다른 며느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절대 어머님 요구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머님이 좀 전에 돈을 주셨었다며? 미리 임신 축하금이라던데 알고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주신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전화하려 했는데 우리 식당 계좌로 입금하시더니 네가 조만간 임신할 텐데 사돈 집안 며느리로 들어와서 고생하는 것 같다고 미안해서 돈을 입금시켰다고 했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 못 받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괜찮다며 전화 끊으시던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니? 지금 식당이 정신없어서 너한테 전화를 못했는데 옆에 사돈 계시면 마음만 받겠다고 잘 설명드린 뒤 돈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려라. 가족들끼리 큰돈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는 법이야. 들으셨죠?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전혀 다르신 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 낳고 싶지도 않고 지금 상황이 너무 충격이라 어머님 얼굴 더는 못 보겠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병실에서 소란 피우면 되겠어? 엄마, 무슨 문제 있어요?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왜 대들고 그래? 글쎄,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생판 알지도 못하는 집안 창고에 들어가서 손주를 가지래. 거기에서 만들면 인물 좋고 어머님이 원하는 손주가 나온다고 그렇게 해달라는데 내가 그런 조건을 정신 나갔다고 들어주겠어? 당신은 이런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지켜봐 왔던 건데 무슨 문제 있어? 이왕 태어나는 아이 우리 엄마가 원하는 손주로 안겨드리면 좋은 거잖아.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집안 전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소름이 돋았고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더는 대화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병실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시모가 제 팔을 붙잡으면서 어딜 가냐고 소리를 지르며 잡아 끌어당겼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을 거라면서 이혼을 원하면 시모가 원하는 아들 하나 정도는 낳고 이혼을 하라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죠.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며 병실 밖으로 나오자 남편은 자기 엄마 밀쳤다고 저를 붙잡아 벽으로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올라오면서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붙인 뒤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병원 관계자분들이 몰려와 남편과 저를 떼어 놓았고
경찰들의 도움으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 저는 부모님께 이런 사실들에 대해 전부 설명을 드린 뒤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형님들이 겪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에게도 올 뻔했지만 하루빨리 남편과 정리를 해서 그런 정신 나간 집안과 더 이상 엮이지 않을 수 있었네요. 둘째 형님도 이런 문제들로 시댁 집안과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법정에서는 형님의 손을 들어주면서 겨우 그 집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방식으로 임신을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었고 현재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 집안에 빠져나온 것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나니 결혼은 2번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임신 축하금으로 유인하는 이런 집안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